비율의 수익을 결국 약정했다는 것은 역으로 고수익 시세 조정으로 인한 고수익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정치여담 여담 시간에도 잠깐 다뤘습니다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보한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토대로 이른바 2차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들을 불러서 집중 조사에 나선 건데요. 한편 경찰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검찰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군요. 주가 조작에 가담한 핵심 인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육성 파일, 그러니까 녹취 파일을 확보한 이후에 검찰의 수사에 조금 더 속도가 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서울고검이 지난 17일 2차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인물인 이 김모 씨에 대해서 다시 소환해서 고강도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일단은 이 김모 씨에 대해서는요, 설명을 드려보면 이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발생 빈도라든지 시간적인 그 타임라인에 따라서 1차와 2차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모 씨의 경우에는 2차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 그러니까 7초 매매에 가담했다라고 인정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김모 씨에게 이 재수사를 시작한 지난달 28일에 이어서 또 17일에 부르게 된 것이고요. 일단은 그날 김 여사와의 그 녹취, 그러니까 미래에셋 직원과의 그 녹취를 들려주고 김 여사가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좀 집중적으로 캐 물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이 김모 씨가 주도한 이른바 7초 매매, 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사전에 주가 조작을 인지했을 거란 의심을 받은 핵심 정황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이른바 주포로 지목된 김모 씨는 또 다른 관계자 민모 씨에게 12시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해달라고 누군가에게 전하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민 씨가 준비시키겠다고 답하자 22분 뒤 김 씨는 민 씨에게 매도하라고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7초 뒤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옵니다. 김 여사가 통정 매매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주가 조작 일당이 팔아라, 이렇게 던져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순간 7초 뒤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팔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 시점에 주식의 경우에는 1초, 2초 상간에도 굉장한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시세 조종이라든지 주가 조작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도 주문을 내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실제 매도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은 본인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매도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일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통지는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전에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 당시 검찰에 이렇게 봤습니다. 우연히 팔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누가 얘기를 해줘서 아니면 요청해줘서 팔았다고 그 당시에 검찰은 봤었고요. 네. 이것을 단순히 시간적 그러한 우연의 일치,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매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정 매매를 사전에 인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그 녹취록 전체도 지금 수백 개 파일이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파일의 육성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 입에서 당시의 수익 분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계좌가 어떻게 매도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진술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수사팀에서 입장에서도 다시금 그 주포 김모 씨에 대해서 불러서 물어볼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자, 수사의 양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주포 김모 씨의
진술도 좀 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김모 씨의 경우에는요, 처음에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이 진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김 여사는 무관하다, 잘 모른다라면서 본인도 모르지만 아마도 연루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녹취 파일이 발견이 되고 다시금 불러서 조사를 할 때에는 이 검찰이 집중해서 재수사팀이 집중해서 물어본 부분이 실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확보하고 있는 김건희 파일이라는 엑셀 파일이 존재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육성에서 나온 그 녹취 파일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파일을 제공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그러한 내용을 파일 이야기를 술술 하느냐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러자 이 주포 김모 씨가 태도를 조금 바꿔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블랙펄에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암시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태도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주포 김모 씨의 태도 변화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런 녹음이 나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현재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일단 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 수사 기법이 왜 빨리 그 당사자 안 부르느냐라고 외부에서는 볼지 모르겠지만 관련 조사라든지 관련 참고인 아니면 물적 증거에 대해서 모든 분석을 마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진술을 이어가는 것, 유도하는 것이 사실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녹취가 발견됐다라는 것도 입장선에 있어서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더불어서 과거에는 이 대통령의 부인이지만 지금은 그래도 파면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부인 신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요소들도 조금은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네, 게다가 검찰이 김 여사 육성 파일을 통해서 김 여사가 20억 원을 2달 동안 맡긴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도 김 여사의 육성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에게 본인의 계좌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나온 이야기인데요. 20억 원을 2010년 10월 말부터 블랙펄에 20억 원을 맡겼고 이에 대해서 수익을 분배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네. 수익 분배가 너무 과도한 것 같다라는 푸념 섞인 이야기도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블랙펄 압수수색을 한 그 결과 김건희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그 엑셀 파일에서는 2011년 1월 13일까지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운용된 실제 사고판 그 매매 내역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과 본인과의 관계성 내지는 아니면 블랙펄에서 개입을 해서 본인의 계좌가 이러한 주가 조작에 쓰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집요하게 이 부분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블랙펄 쪽에다가 이익금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수익을 6대 4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증권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도 이 40%의 수익 배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개별로 계약을 맺고 자기 계좌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에서 20% 수준, 이 정도가 가장 흔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40%는 통상적이 않은 굉장히 고율입니다. 이 고율의 수익을 결국 약정했다는 것은 역으로 고수익 시세 조정으로 인한 고수익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40%의 수익을 분배하는 것은 네.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40%의 수익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기대 수익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우에야만 이렇게 큰 부분을 떼서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100만 원을 벌었을 때 그거의 40%를 떼주는 것과 10억을 벌었을 때 떼주는 것은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를 맡기는 입장에서도 40%를 약속한 것은 그만큼 기대 수익을 높게 약속을 하는 데에 대해서의 성과 지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이 랩 계좌 운용이라고 해서 수익 관리라든지 아니면 매매를 일임하는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설정이 되고 매매 한 건당의 수수료를 받지 이렇게 전체 수익의 몇 %로 계약하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네, 현재 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뭔가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일단은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인 상황이고 과거의 입장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 본인은 시세 조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본인은 무관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일단 제3자에게 이 계좌 자체를 맡겨둬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라고 이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해 10월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검찰이 내렸죠. 이때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이렇게 주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주범 권모 씨가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수급 계좌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하였고, 피의자는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권모 씨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권모 씨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네, 당시 검찰 지난해 10월, 올해도 안 됐습니다. 잘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건데 보니까 이번에 나온 그 미래에셋과의 통화 내역에 김 여사가 주식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 이런 정황이 담겼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 녹취 내용을 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이 미래에셋 직원에게 오히려 설명을 해주는 그런 네. 장면이 좀 담겼습니다.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라는 김 여사의 설명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 내용은 에그라는 것은 저는 보통 여행 갈 때 와이파이 사용할 때 들어봤는데 네. 이러한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IP 추적을 쫙 해봤을 때 여러 사람의 명의의 계좌이지만 결국에는 한 IP에서 그 주문이 나가게 되면 이거는 계좌를 위탁받아서 일정한 매매를 한꺼번에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세 조종을 한 것이다라고 의심을 받기 딱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IP를 다양한 곳에서 접속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그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이브로 에그에 대해서 김 여사가 미래에셋 직원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녹취에 등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세한 에그를 사용하고 어떻게 하고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면 김 여사가 전반적으로 본인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년 동안 못 찾았던 증거를 지금 한두 달 남짓 만에 다 찾고 있는 건데 이런 증거들이 다 인정이 된다면 김건희 여사한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지금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서 유죄 판단을 받은 다수의 인원들과 마찬가지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해서 주가를 띄운다라든지 아니면 일시에 떨어뜨려서 매수를 한 다음에 띄워서 다시금 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도 김 여사가 만약에 이런 점들이 다 입증이 충분히 됐다라고 유죄 판단을 받게 될 때에는 다른 주포 손모 씨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마찬가지의 유죄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켜다가 알고 봤더니 검찰이 이미 4년 전에 미래에셋을 압수수색했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금융회사에 전화를 하면 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 상담원 보호를 위해서 관련 대화 내용이 녹음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 당시에 검찰은 왜 미래에셋에서 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확보를 했는데 이걸 쓰지 않았던지 아니면 당시에 아예 확보를 하지 못했든지 이렇게 두 가지의 가능성인 것 같은데요. 어느 경우에라도 부실수사다라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년 전에 이 미래에셋 등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관련 당사자들의 이 법원 기록을 보면요. 이미 미래에셋의 그러한 녹취 파일이 증거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의 기본은 공범이라든지 방조범으로 함께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어떤 증거로 유죄 판단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녹취 파일이 증거로 다른 사건에 제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비판의 포인트가 되기 좋습니다. 네.